안녕하세요.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맡고 있는 안철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달력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달력은 농사에서 파종 시기와 농사 일정을 공부하는데 아주 어떤 핵심이 되는 좌표를 일러주는 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서양 달력은 농사 일정을 알기가 힘들죠. 농사 일정만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날씨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달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 달력을 알고 파종 시기를 알려면 전통 우리의 달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 달력이 바로 24절기 달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달력 제목 이름을 24절기와 농부의 달력이라고 했는데 바로 24절기는 농부가 파종 및 여러 가지 농사 일정을 잡는 데 중요한 지침과 좌표가 되는 달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기력은 말 그대로 24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24개 각각을 들여다보면 이 날씨의 의미가 많이 잘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잘 알면 바로 농사의 흐름과 농사의 철을 알게 해주는 어떤 그런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농사의 절기는 바로 기절기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많이들 아실 겁니다. 동지, 하지, 춘분, 추분 많이 들어봤죠. 동지는 가장 해가 짧고 밤이 긴 날을 동지라 그러죠. 하지는 반대죠. 가장 해가 길고 밤이 짧은 날이죠. 춘분, 추분은 밤낮이 같은 날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절기력은 해를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양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양을 뜻하는 그런 양력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사보다는 날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동지 그러면 동장군이 찾아오는 겨울의 문턱이니까 추울수록 좋습니다. 동짓날이 춥다는 신호는 겨울이 매우 추울 거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추운 게 왜 중요할까요? 겨울이 추워야 병해충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추웠다 따뜻했다 사만사원식으로 해야 흙도 고와지고 이듬해 흙을 갈아서 농사짓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공부하고 나서는 동짓날 날씨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동짓날이 따뜻하다는 것은 추운 겨울보다는 따뜻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이 따뜻하면 병해충이 많이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벌초가다가 말벌 때 당해서 사고도 나고 사망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해 전해 보면 꼭 겨울이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잘 파악해 주셨다가 한 해의 날씨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이제 하지. 이것의 날씨의 의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지 지나면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들어섭니다. 이 장마는 우리나라 농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날씨 현상입니다. 그 장마통에 견디는 작물들은 곡식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병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마에 토양이 유실되고 뚝이 무너지고 흙의 거름기가 날아가고 아주 우리 농사에서 큰 그 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이후에 오는 장마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이 큰 우리 농사의 숙제가 된다는 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분, 추분은 밤낮이 같은 날인데요. 특히 그 중에 춘분의 의미는 이제 언 땅에 녹는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영상의 날씨로 돌아서죠. 비로소 땅이다 언 땅에 녹으니까 파종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춘분 지나면 꽃샘 추위가 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심을 수는 없고 그리고 춘분에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철입니다. 지렁이도 올라오고 겨우내 잠들었던 각종 생명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춘분은 만물이 소생하는 철, 만물이 부활하는 철이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춘분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그런 뜻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분은 본격적으로 가을 가뭄이 찾아오는 때가 이제 추분 지나서입니다. 이 가을 가뭄이 오지 않으면 벼가 제대로 익질 않겠죠. 비가 온다든가 추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벼 이삭에 깐북이라는 까만 곰팡이가 많이 펴서 수확량에 많은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속담에 춘분의 용이 하늘로 승천해서 추분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용은 우리한테는 길한 동물인데
만물이 성장하게 해주는 비를 뿌려주는 동물이죠. 그 용이 추분까지는 하늘을 돌면서 빗물을 뿌려주고 추분에 내려와서 이제는 이삭을 맺고 영글고 과일이 등숙하게 해주는 그런 철로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재미난 얘기가 보통 하지에는 뜨거운 여름철이라 휴가들을 많이 가는데 사실은 하지 여름에 휴가 가는 문화는 우리 문화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는 우리는 하지 지나면 본격적인 장마철이고 풀이 엄청 올라오는 철이 하지 지나서 시기인데 이때 얼마나 풀이 많이 올라오냐면 속담에 호미질을 하면 뒤에서 풀이 쫓아온다. 뒤에서 풀이 쫓아오는 이런 철에 어디 놀러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놀러 가는 문화는 밀보리 먹는 사람들의 문화다. 우리는 오히려 농한기 겨울이 농한기죠. 밀보리 먹는 사람들은 여름이 농한기죠. 그런 어떤 문화의 차이도 이해하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또 차이도 재미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춘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이 스프링은 어떻게 보면 약동하는, 소생하는 이런 그런 해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용의 승천, 또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춘분 지나서 바로 꽃샘추위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청명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청명에 식목일이 있고 한식이 있는 거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추분은 이제는 벼에는 반드시 가뭄이 와야 되는데 배추무에는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는 주지만 둘은 만족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로 이제 입절기입니다. 입절기는 말 그대로 절기가 일어서는 때입니다. 이 입절기는 방금 전에 했던 기절기에 딱 정관대 들어섭니다. 입춘 그러면 동지와 춘분 사이, 입하는 하지와 춘분 사이가 되죠. 그 정가운데 딱 들어오면 되는데요. 요 입절기의 특징은 한시 중에 춘내 불사춘이라고 있는데 이게 딱 입춘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도다. 아주 춥죠. 입춘이 돼도. 그렇지만 농부는 흙을 밟고 사는 농부는 입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춘에 봄맞이하러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봄맞이하느냐? 입춘냉이를 캐러 가는 게 입춘 봄맞이의 아주 핵심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에 특히 이제 오전에 가야 됩니다. 따뜻한 햇빛에 냉이 캐러 가면 봄이 냉이 뿌리에 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춘은 되도록이면 입춘날은 따뜻하고 맑을수록 좋습니다. 입춘날이 따뜻하고 맑으면 한 해가 순조롭고 날씨가 순조로워서 농사짓기에 딱 좋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공부하면 입춘에 냉이 캐러 가서 봄맞이하면서 한 해의 봄 기운과 한 해의 날씨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하인데요. 이 입하는 어린이날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이 이 절기를 참 제대로 공부하신 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공부한 춘분은 그 빵 끄듬는 갓난아기의 기운이라면 입하는 그냥 천방직축 뛰어다니는 미운 7살 어린이의 기운입니다. 이제 막 바야흐로 잡초라고 하는 농사에 도움이 잘 안 되는 풀들이 이제 기운을 막 내기 시작하고 봄에 먹을 수 있는 풀들도 억세지고 그래서 그 기운이 미운 7살 기운과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이 입하 근처에 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농부들은 이때부터 바빠집니다. 이때부터 풀 멜 준비를 하고 농번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겨울에 열흘을 굶는다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 하루를 게으름 피면 동지에 열흘을 굶는다. 또 하나 힘든 건 이제 입하서부터 바야흐로 봄 가뭄이 찾아옵니다. 장마 전까지 오는 봄 가뭄. 이 봄 가뭄에 먹을 것도 없는 보릿고기도 같이 찾아오고 그래서 한편 배는 고프고 풀은 찾아 올라오고 농사일은 많아지고 하는 이제 그런 철이 입하 이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추입니다. 입추는 보통은 입추 지나면 열대야가 가시는데 요즘은 온난화가 심해져서 입추가 돼도
열대야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락없이 입추 지나도 가을 기운은 찾아옵니다. 입추가 되면 영락없이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올해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지만 역시 귀뚜라미는 가을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 입추도 마찬가지로 입춘처럼 가을이 왔지만 아직 뜨거운 열대야가 남아있고 대낮은 말복이 곧 찾아올 정도로 아주 뜨거운 무더위이기 때문에 가을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새벽에 일하는 농부는 가을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입추 지나서 가을 김장 농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이제 마음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입추 지나서 오는 다음 절기에 처서가 오는데요. 처서에 비로소 모깃바늘이 꼬부라진다 해서 이젠 본격적인 가을 기운은 처서에 옵니다. 다음 입절기는 이제 입동인데요. 겨울이 들어서는 절기지만 아주 따뜻합니다. 대체로 따뜻합니다. 그리고 추운 게 이제는 그 다음 절기인 소설추위의 추운데 이 소설추위는 반드시 춥다는 뜻으로 빛을 내서라도 춥다. 소설추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소설추위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만물의 모든 생명들이 이제 추운 겨울이 닥쳐오니 겨울잠 잘 채비를 해라. 이런 어떤 알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입동까지는 잘 자라다가 소설추위 맞고 이제 성장을 멈추고 겨울잠이 들어가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소설은 겨울을 알리는 알람 신호다. 사람도 소설추위를 맞으면 이제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이런 경건한 생활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만 오직 소설 지나면 이제 망년에 송년회다 해서 이제 흥청망청 하는 이런 철로 접어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재미난 게 이제 하나 우리의 정월인데요. 보통 정월 그러면 가장 좋은 설날은 동지가 좋습니다. 왜? 동지는 해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가 부활하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동지 근방에 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동지를 설날로 하기에는 너무 추운 겨울이 찾아오니까 동지를 설날로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동지도 아니고 입춘 근방의 설을 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지 다음에 설날로 삼기 좋은 날이 춘분인데 춘분 이제 밤낮이 같고 낮이 밤을 이기니까 이제 비로소 따뜻한 날이 찾아드는 날이라 춘분도 설날로 삼기가 좋죠. 우리는 그 정가운데는 입춘의 춘물 설날로 삼았죠. 그래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국태민안 이런 입춘첩이라 그러죠. 이런 걸 대문에 써붙여서 그 새날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입춘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여기 있는 소지 황금출입니다. 마당을 청소하니까 황금이 나온다. 이런 뜻인데요. 왜 황금이 나올까요? 그 청소해서 모아놓은 쓰레기가 바로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라는 게 없었죠. 모든 게 다 순환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런 게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입춘은 거름을 만드는 날. 또 하나 중요한 게 입춘 때는 종자를 선별합니다. 올해 농사에 쓸 종자를 이제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거름을 준비하고 종자를 선별하는 입춘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설날이다. 그리고 봄 기운이 입춘은 영락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입춘을 정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교절기입니다. 교절기는 말 그대로 교차하는 절기입니다. 앞쪽의 절기와 뒤쪽의 절기가 교차하는 절기다. 입춘 지나서 우수경칩, 봄이 왔지만 아직도 겨울 기운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입춘에는 느끼지 못했던 봄 기운을 우수 지나면 확실히 느끼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수가 되면 영락없이 비가 오는데 많이 오지도 않아요. 찔끔 오는데 언 땅에 막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수의 밭에 가보면 비도 별로 오지도 않는데 질퍽질퍽거리죠. 그러다 이제 경칩이 되면 아주 이제 봄 기운이 점점 퍼져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깨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경칩에는 흙이 아주 고와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밭에 가서 그냥 맨손으로 흙을 만져봐도 아주 부슬부슬하죠.
그래서 경칩의 흙 기운을 느끼면 흙을 갈지 않고도 농사 지을 수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경칩에는 흙일을 해도 손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담벼락을 경칩에 보수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춘분의 파종을 시작해야 되니까 밭을 이때 경칩에 이제 만들어 두죠. 그러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 만들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반대편에 있는 절기가 이제 처서백로입니다. 처서백로는 처서에는 모깃바늘이 꼬부라진다. 그만큼 이제 찬 기운이 돌고 여름벌레들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날씨는 건조해지기 시작해서 벼가 이제 이삭을 맺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백로가 되면 말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히고 하얀 이슬이 맺혀서 찬 기운이 이제 점점 퍼져가고, 하늘은 청고마비의 계절처럼 하늘은 맑고 이제 벼가 아주 있기 좋은 날씨로 이제 접어들죠. 백로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로에 며느리 친정집 간다. 그 무슨 뜻이냐? 휴가 간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친정집 가면 휴가 가는 건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백로 지나면 한순간 농한기가 옵니다. 가을 농한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또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녘에 먹을 게 많이 납니다. 가을에 청고마비라고 했듯이 많이 먹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철이 이제 요 백로 시즌 이후에 찾아온다. 또 요즘은 이제 요때 되면 전어철이죠. 전어가 이제는 제철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 어떻게 보면 친정집 간 며느리 몰래 이제 자기들끼리 먹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게 처서백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만망종. 여름이 왔지만 아직 봄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때가 소만망종입니다. 소만망종에는 단오라는 음력 명절이 있죠. 그리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굽는 고개가 아니라 풀 먹는 고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오전에는 못 먹는 풀이 없습니다. 모든 풀을 먹어도 다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농부가 심어놓은 건 아직 먹을 때가 안 됐고, 겨울 곡식은 다 떨어졌고, 오로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입춘에 올라오기 시작한 냉이서부터 뭐 이런 각종 풀들, 뭐 곤드레서부터 뭐 고들빼기, 이런 풀들이 많습니다. 이런 풀들을 먹어서 여름을 대비하고 겨울에 모자란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 그런 풀 먹는 철이다. 그래서 소만망종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때 되면 봄가뭄이 옵니다. 하지 전에 오는 한 달가량의 봄가뭄이 오는데, 이 봄가뭄에는 밀보리가 있고, 또 이 봄이 가물어야 산에는 도토리가 많이 열립니다. 밤도 많이 열리죠. 그런 것들이 다 구황식물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이 인간에게 준 어떤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한테 풍요를 주지는 않지만 굶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이런 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이제 소설 대설이 있습니다. 소설취는 아까 얘기했죠. 겨울을 알려주는 알람시계다. 대설은 이제 잠깐 따뜻해집니다. 농부는요, 소설까지는 모든 농사를 파하는데 사실은 동지 전까지 또 일이 이어집니다. 소설까지는 수확을 준비하는, 그래서 갈무리를 준비하고 김장을 담그고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게 소설까지의 일이라면, 동지까지는 무슨 일을 하냐면 밭 청소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이게 농사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밭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마무리해서 겨울을 맞이해야, 그 겨울에 추운 겨울이 온 밭을 휩쓸고 다니면서 벌레도 죽여주고 풀씨도 죽여주고 이렇게 해서 봄을 깨끗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고 힘도 없으니까 수확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다들 집에 가버리고 밭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가 널려져 있게 되면 그 쓰레기를 벌레들이 이불 삼아 월동을 잘하게 되죠. 좀 힘들더라도 동지 전까지는 밭을 깨끗이 청소해 놓는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만은 여름 기운이 점점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소만이 되면 날씨도 여름 기운을 느낄 수가 있죠. 소만에 하루를 게으름 피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망종이 단오가 있는 철이고요. 우리 단오는 가장 큰 명절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없애버렸죠. 이런 공동체 문화에서 저항 문화가 싹 튼다 이래서 단오 행사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단오 그러면 널뛰고 노래 부르고 노는 것만 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벼 모내기 하는 어떻게 보면 노동하는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동만 한 게 아니라 놀면서 노동을 했죠. 그래서 단오의 의미에는 노동과 놀이가 또 축제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농경 문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극절기입니다. 딱 이름만 들어봐도 소환대한 그러면 참 춥죠. 우리나라 맹추위가 이때 다 옵니다. 특히 우리는 이 글자와 다르게 대한보다 소환이 더 춥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추위에 한 맺힌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먹거리보다 한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는가가 우리한테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환대한 때는 사만사온식으로 추워야 좋다. 그래서 따뜻하다가 추웠다 해야 땅속의 벌레들이 따뜻할 때 속아서 나왔다가 뒤통수 맞아서 탁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비와 눈이 올수록 좋다. 그래서 겨울 날씨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 해 날씨를 예측하려면 농부는 동지 이후에 겨울 날씨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춘까지 잘 살펴봐야 되죠. 그 반대편에 이제 소서대서가 있습니다. 소서대서는 말 그대로 아주 덥죠. 복의 계절입니다. 이 복날의 의미는 벼가 나이 한 살씩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복에 한 살 먹고 중복에 2살 먹는데 그때 벼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벼 옆에서 붙어 올라오는 피도 쫓아 올라옵니다. 이 피란 놈이 벼의 사촌 형제인데 아주 농사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 딱 붙어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그냥 한낱 떼약볕에 피를 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고생한 농부한테는 개를 먹이고 맞으면 지주는 소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개나 닭고기밖에 없습니다. 한여름에는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옛날에는 풀을 먹였기 때문에 노랑내가 많이 나서 여름에는 소고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돼지고기는 잘해야 본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개고기, 닭고기를 먹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반려동물은 소와 닭과 돼지다. 이 소, 닭,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소는 일꾼이었죠. 돼지는 걸음꾼이었고. 닭은 뭘까요? 닭은 알람시계 역할도 하고 닭도 놔주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진해도 잡아먹고 해충도 잡아먹고 해충 방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기보다는 그런 역할들이 다 있었던 거죠. 이젠 청명고구.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민족이다. 서양은 저는 춘분민족이다 그럽니다. 왜 우리는 고구민족이냐? 우리는 주식으로 삼는 모든 음식이 고구 이후에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구를 제일 중요시해서 고구민족이라 그러는데 서양은 왜 춘분민족이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춘분에 풀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춘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겨우내 묶어뒀던 동물들은 이제 방사해서 이제 풀 뜯어먹고 번식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벼를 먹고 곡식을 먹기 때문에 고구민족이다. 그래서 고구에는 모든 곡식을 이제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명과 고구는 봄꽃이 만개하는 철이죠. 그래서 고구에 비가 내리면 벚꽃이 흩날려 떨어지고 산에는 나무들이 다 새순이 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 기운이 다 사라져서 고구 지나면 이제 늦서리가 이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서리를 싫어하는 곡식과 여름 작물들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리가 가셨다가 상강의 첫 서리가 옵니다. 그래서 고구에서 상강까지를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기간. 그래서 무상기간에 우리는 주식이 되는 여름 곡식을 키워 먹기 때문에 우리한테 농사 일정상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구와 상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바퀴 다 이제 돌았습니다. 소환대한 적당한 눈비와 사만사원이 오는 추위일수록 좋다. 얘기를 했죠. 한로상강은 단풍의 계절. 고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달력은 고구 달력이라고 할 정도로
그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24절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걸 공부하시면 24절기를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또 외우지 않더라도 원리를 알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이 날씨를 잘 파악하면 파종시기와 농사 일정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날씨는 핵심이 비와 서리와 얼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알면 가뭄도 알아야 되고 장마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부터 고구까지는 봄비가 일주일이 멀다고 옵니다. 고구 지나면 이제는 장마까지는 가뭄이 온다. 추분 지나면 가을 가뭄이 온다. 소설에는 빗을 내서라도 춥다고 했듯이 첫얼음이 온다. 이런 걸 알면은 외우기도 쉽고 날씨의 의미를 알아서 농사 일정을 찾기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외울 때 음력 명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백중, 단오 이건 음력입니다. 한식도 음력이고 설날 추석도 당연히 음력이죠. 7월 7석 뭐 이런 것도 다 견우직녀 만나 이런 것도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는 다 날씨를 표현하고 있어요. 백로, 할로 다 이 날씨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절기력은 날씨력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해서 농사에 쓰니까 농사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상의 달력을 배워서 철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에 맞춰 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여름은 덥게, 겨울은 춥게. 그리고 철에 맞춰 살면 더 자연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자연과 가까워지면 자연의 그 풍요로운 깊이와 다양성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농사를 알면 자연을 알고 어떤 이 우주의 진리를 깨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